민주노총이 오늘 하루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파업의 핵심 요구는 탄력근로 기간 확대 반대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노동 존중, 소득주도 성장의 국정기조를 내팽겨친다면 민주노총의 총파업 총력 투쟁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도 정부가 탄력근로 확대를 밀어붙인다면 총력 투쟁에 나설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야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최장 석 달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요. 경영계는 업종 특성에 따라서 일이 몰리는 산업 분야, 이를테면 계절, 가전제품 생산업체들 또는 IT 업계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의 경우에는 장마철이나 겨울에는 일을 덜 시키고 또 날씨가 좋을 때는 더 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고용노동부가 뇌심혈관 질환 직업병을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는 과로가 있습니다. 4주간 한 주 평균 64시간 일한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요. 현행 탄력근로제 아래서도 이 과로사가 가능한 정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1년으로 늘리게 된다면 26주 동안 주 80시간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난 11년간 산재 보상을 받은 과로사는 한 해 평균 370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여기에는 공무원, 의료인, 교사는 제외가 됐습니다. 이들까지 더 포함을 한다면 숫자는 더 늘어나겠지요. 대한민국은 과로사회다. OECD 최장의 노동시간 국가다. 이제 이 오명을 좀 벗을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저녁이 있는 삶,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11월 21일 수요일 이슈파이터 출발합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알찬 브리핑, 깨알알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동기 고발뉴스 미디어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제 안 나오셨죠? 이틀 동안. 네, 결근했습니다. 좀 아팠어요. 네. 네, 과로. 어떻게 좀 안 됩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그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 그래서 네. 마음의 평화. 요가. 네. 예,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심혈관 계통 네. 환자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특히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이 예. 날씨 변할 때 정말 조심해야 예, 됩니다. 맞습니다. 올 여름이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 겨울이 굉장히 추웠지 않습니까? 네. 올 겨울에 심혈관 계통 질환이 아주 많을 수 있다고 한 의사가 예언을 했습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42살의 고등법원 판사가 또 그렇죠. 안타깝게 네네.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요. 40대 조심합시다. 네. 예, 내년에 50대가 됩니다. 자, 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김명수의 침묵, 보수 언론의 반발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굉장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분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요즘 안 좋을 수밖에 맞습니다. 없죠. 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서 네. 국회 탄핵 소추가 검토돼야 한다. 전국 법관대표회의 선언문이 의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까지 김명수 대법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네. 물론 이제 법관회의 자체가요. 대법원장 자문기구예요. 그래서 무슨 법적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네. 김 대법원장이 반드시 입장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법관회의가 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그런 판사들로 구성이 됐다는 점을 고려했을 그렇죠. 때 대법원장이 이번 의결에 대해서 최소한 입장을 좀 표명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새 보면 정치권도 그렇고 법조계도 그렇고 유구무원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기자들이 이렇게 벌떼처럼 이렇게 휴대폰을 들이대고 있지만 네. 굉장히 입을 굳게 다물고 출입구를 지나가는 네. 정치인들이나 또 이런 김명수 대법원장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이분 자체가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좀 신중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입장 표명을 했을 때 또 네. 다른 구설에 휘말릴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좀 고려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법관 탄핵 소추 절차가 국회와
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런 점을 좀 의식해서 네. 좀 신중한 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근데 지난달 30일 민변 등이 요구한 탄핵 명단을 보면 네. 여기에 현직 대법관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신이 네. 또 다른 입장을 표명을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은 김명수라는 개인이 아니라 대법원,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조계의 수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정도 상황에 와 있으면 본인의 입장을 피력하고 그리고 또 사실은 오랫동안 국민들이 요구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사안에 대한 입장, 물론 이제 본인이 뭐 송구하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었습니다만 네. 오죽하면 전체 판사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 법관 탄핵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왔겠습니까? 사실은 그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전 말고요. 네, 취임 이후에도 네, 3차 조사까지 진행이 됐었거든요. 이때 네. 재판 개입과 관련된 그런 사건이라든가 그렇죠. 법관 사찰 관련 문건도 수백 건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내용도 굉장히 구체적이었거든요. 심지어 그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구속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네,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이렇게 의결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이제 의결했다는 것 자체는 네, 법원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어떤 자기 반성적인 측면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이 정도 되면은 적어도 사법부 수장이라면 최소한의 입장 표명은 하는 게 좀 맞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신중한 그런 태도를 좀 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대법원장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뭐 탄핵 소추와 관련된 의견이나 입장이 바뀌지는 않겠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은 제외한 가운데 일종의 이제 법원의 판단은 법관 대표 회의로 나온 것이고, 네. 그러면 이 입장을 가지고 정치권이 탄핵 소추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헌재가 어떤 판단을 할지 지켜보자. 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매일 아침 출근길에 시달리시는 것 같아요. 기자들이 기자들한테. 아마 네. 앞으로도 계속 네. 마이크를 들이대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싶습니다. 거의 한 말씀만 하소서 네네. 뭐 이런 분위기던데요. 그런데 언론들이 왜 반발을 합니까? 특히 이제 일부 보수 언론 같은 경우에는 격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때문에요? 무죄 추정 원칙을 위반했다. 그리고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 이런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네.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그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국제인권법 연구회라든가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법관 대표회의의 방향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쪽에 무게 중심을 두는 보도를 어제 오늘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어. 그리고 그 어제 이제 법관회의 대표들이 이제 그 회의를 하는 도중에 네. 일부 판사들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라는 보도도 조선일보가 어제 했거든요. 근데 오늘 경향신문 등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네.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네. 일단 그 법관회의 선언문에 네. 탄핵이라는 단어를 명시하자고 한 그 법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건 뭐 소장 판사들이 아니고요. 네. 연차가 있는 고등법원 소속의 대표 판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의 분위기는 네. 판사들이 돌아가면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상당히 좀 부드러운 그런 분위기로 진행이 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 보도 내용과는 좀 다른 보도도 있다. 좀 이런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굉장히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서 일종의 이제 격하게 논쟁을 한 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실제로 그것은 아니라는 언론 보도가 또 나오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삼권 분립 위반이다. 이런 건 뭡니까? 그러니까 탄핵은 네. 국회가 이제 정한 국회의 권한인데 그렇죠. 어떻게 이런 권한 행사에 법관회의가 관여를 하느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법관 대표회의 그 의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따를지 말지는 국회가 결정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네. 예,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아니고요. 네. 국회가 결정하면 되는 문제고 그 네. 결정에 대해서 국회가 이제 책임을 지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권 분립을 뭐 침해했다 이런 주장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무리한 주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는데 네. 보수 언론들이 네. 저는 비판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다른 언론은 몰라도 네.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런 비판에 네.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당사자 아닙니까? 당사자입니다. 네. 특히 양승태 대법원의 상고법원 로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조까지 바꿨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조선일보가 사법농단을 뭐 사실상 옹호하는 듯한 보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난 정권에서 뭐 사찰이라든가 인사 불이익을 받았던 판사들을 향해서 정치적인 어떤 그런 뭐 모임이라는 식으로 조금 보도를 하는 것은 네. 상당히 좀 과한 보도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법관들이 이렇게 나선 것은 그동안 지켜본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우리 사법부가 내부에서 자정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인사를 통해서 이른바 영장전담부 판사들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실제로 연루돼 있는 판사들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쭉 지켜보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대로 묵과했다가는 사법부 전체가 침몰할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그렇죠. 위기감의 발로로 법관회의를 열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자기 조직에 대한 조직 보호 논리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여기서 어떻게든 그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최소한 내부에서 이런 정도의 성찰, 자성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조치가 아닌가 싶고 그렇죠. 이것은 이것대로 놔두고 별건으로 정치권에서 해야 되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언론이 왈가불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네. 그리고 앞서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 말씀해 주셨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비슷한 주장이 나왔었죠. 맞습니다. 네.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권 유린 당하기 쉬운 피의자나 피고인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는데 위법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의 신속한 파면을 결정하는데 무슨 무죄 추정의 원칙이냐. 네. 이 얘기를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와서 또 이렇게 물타기를 합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어떤 문건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네. 단순히 무죄 추정의 원칙만으로 이걸 적용하기에는 네. 너무나도 좀 문제가 많은 그런 사건들이 그러니까요. 많죠. 어찌됐든 이슈파이터가 매 눈으로 이 사건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자를 해고하라? 왜 자꾸 조선일보 얘기만 하시는? 조선일보 너무 미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번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네. 이건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네. 저는 이거는 전체 언론계가 나서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심각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2016년 9월에요. 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고위 인사가 네.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국정농단 사건 등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들을 해고하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세상에. 오마이뉴스가 어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그 지난 9월 민원연 등 그 언론 시민단체가 네. TV조선 간부 등을 상대로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네. 무슨 내용이냐면 네. TV조선 관계자들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 등이 네. 이 국정농단 이 사태 보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좀 부적절하게 내통하고 불법적으로 거래를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네. 이걸 이제 검찰에 고발하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음. 근데 검찰이 이 사건을 지금 조사 중인데 네네. 조사를 하다가 네. 조선일보 기자 해고 요구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네. 박근혜 당시 청와대 고위 인사가 본인들한테 불리한 보도를 했다고 네. 기자를 해고하시오라고 언론사 사장에게 요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저는 갑자기 봅니다. 제 마음이 급해지는데요. 네. 이분들 해고 안 됐죠? 안 됐습니다. 다행이군요. 네. 조선일보가 판단을 하는군요. 네. 그런데 지금 2016년 9월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때 우병우 전 수석하고 세게 붙을 때 아닙니까? 그 조선일보가 우병우 예. 전 수석 관련 의혹을 예. 2016년 7월 18일자 일면에서 그렇죠. 강하게 보도를 맞아요. 했고요. 그 보도 이후에 예. 우 전 수석이 조선일보와 해당 기자들을 예. 민형사상으로 이제 고소를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랬다가 한풀 수그러들지 않습니까? 수그러들죠. 조선일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청와대 대변인으로 가 있는 김의겸 당시 한겨레 기자가 네, 대서특필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왜 조선일보가 가만히 있냐. 네.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 네. 그래서 칼럼을 쓰고 이렇게 이어진 게 2016년 아닙니까? 그 당시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일련의 상황들을 쭉 보면 예. 조선일보와 박근혜 청와대가 예. 최악의 그런 그렇죠. 상황으로 맞아요. 전개가 됐었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상황에서 예. 지금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네. 당시 박근혜 그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네.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네. 기자들을 해고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혹시 우병우 전 수석은 아니겠죠?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분은 아닐 거예요. 네. 누굴까요? 굉장히 궁금한데 네. 그 고위 관계자가 누군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몇 명이나 해고하라고 요구한 겁니까? 그때 조선일보가 이제 그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한 보도는
2명의 기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일보 기자 2명하고요. 네. TV조선 기자 1명 모두 3명의 해고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야,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이게 야, 기자협회가 나설 일인데요. 이거는 전체 언론계가 저는 나서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당시 그 최순실 국정농단 취재팀을 이끌던 사회부장이 있었습니다. 이진동 당시 사회부장이었는데요. 이진동 전 사회부장의 해고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진동 전 사회부장이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시 박근혜 청와대에서 기자 해고를 요구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사실상 인정을 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의 대화 내용도 공개를 했는데요. 이진동 전 사회부장이 올해 3월 초에 국정농단 사건을 정리한 책을 냅니다. 이 책을 내면서 이제 방상훈 사장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만난 자리에서 당시 방 사장이 청와대로부터의 사표 압박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수용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게 이진동 전 사회부장의 주장입니다. 야, 근데 사실상 의혹이 아니라 이 정도면 거의 사실로 굳어지는 저는 사실일 가능성이 사실로 굉장히 굳어지는 높다고 봅니다. 취재 내용이 확인된 거나 다름이 없는데 이 해당 당사자였던 기자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당사자 기자들은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되는 게 왜냐하면 그 2명의 기자들이 전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당시 일하기 바빴고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른 한 명의 기자도 뭐 금시초문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자들 바쁘지 않습니까? 모를 수 있죠. 뭐 누가 얘기해주지 않으면. 그렇죠. 근데 간부들은 알지만 본인들은 모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진동 전 TV조선 사회부장 같은 경우에는 방상훈 사장하고 직접 만난 대화까지 이제 공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부장 정도면은 저는 충분히 신뢰할 만한 그런 발언이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회부장이 알고 있었으면 얘기를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해당 기자들한테 야 이런 일이 있다. 라고 하면 화낼까 봐 얘기를 안 했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 정도는 어마어마한 권력의 탄압인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언론사... 그런 게 조선일보도 피해갈 수 없었군요. 그렇습니다. 조선 언론사의 뭐 논조가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에 상관없이 정부에 뭐 비판하는 그런 기사를 실었다고 기자를 해고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박근혜 정부 때 굉장히 많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홍의 복귀입니다. 홍이요? 네. 그분인가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말하는데요. 지난 6월 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5개월 만에 사실상의 현실 정치 복귀를 선언을 했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에서 글을 올렸는데요. 정계를 떠난 일이 없기 때문에 정계 복귀가 아니라 현실 정치로의 복귀라고 해야 정확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12월 중순 국민과의 직접 소통 수단인 TV 홍카콜라를 통해 그동안 못다했던 내 나라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TV 홍카콜라. 아마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홍준표식 정치가 표면화되는 그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인기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우선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볼 것 같습니다. 저도 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얘기하나 궁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개막전 세게 뛰고 있다.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사실은 홍 전 대표가 이렇게 지금 현실 정치에 복귀한 이유가 뭐냐.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요. 일단 내년 2월로 예상되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있지 않습니까? 이 몸풀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 분위기가 조금 복잡합니다. 홍 전 대표가 이제 현실 정치에 복귀하게 되면 자유한국당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당대 출마를 막아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홍 전 대표가 거침없는 특유의 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계속하게 되면은 독설왕이죠, 독설왕. 그렇습니다. 당의 이미지에도 별로 이제 안 좋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자유한국당 내부가 조금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홍준표 대표가 이제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뭐 본인 다음 대선 출마를 위한 준비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충분히 뭐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긴 한데 보수 진영 전체를 생각하면 너무 이런 그 품격을 잃은 언어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근데 사실 홍준표 전 대표의 뭐 정계 복귀를 뭐 다르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와는 또 다르게 결국엔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한 게
자유한국당의 쇄신 작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지부진했기 때문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지금 인적 쇄신하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게 좀 흐지부지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홍 전 대표가 등장하는 뭐 명분이라든가 토양이 좀 마련됐다라는 분석도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자유한국당 향후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변수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 정의당이 뜨거운 논평을 냈더라고요. 최성 정의당 대변인이 예. 어제 논평을 냈는데요. 네. 홍준표 전 대표는 반드시 금이 환영하여 수구 보수의 거목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서서 국민에게 큰 웃음을 안겨주길 기대한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뼈 있는 그런 농담을 던진 셈인데 네. 보수진영 일각에서는요. 홍준표 전 대표가 옳았던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 혁신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상황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분석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러저런 분석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좀 제대로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건강한 보수 진영이 제대로 서야 이를테면 견제와 균형의 그렇죠. 원리에 따라서 좌우 양날개로 새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막 거친 입담 뭐 이걸로 막 이렇게 그 유튜브 조회수는 많이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과연 한국 정치에 바르게 기여하는 것인가에 네. 대해서는 한번 그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공공기관 채용 특혜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정기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는 민생법안 처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모든 의정활동이 중단됐습니다. 이렇게 꽉 막힌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오늘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단판을 벌입니다. 한편 민주노총이 정부의 탄력근로제 기한 확대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진행합니다. 여야정이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을 두고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임금 삭감을 초래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를 희자매에서 다뤄봅니다. 이슈파이터 2부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를 뜯어보고 맛보는 시사수다 시간입니다. 여의도의 왕언니들 희자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야당 언니 진수희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당 쪽 언니, 이건 쪽 언제 버리죠? 여당 쪽 언니 최민희 청와대 정책기획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분 깔맞춤이에요. 네. PD님 두 분 이렇게 좀 잡아주세요. 동시에. 투샷으로. 네, 투샷. 저 빼고 두 분만 한번 잡아줘 보세요. 오늘 왜 이런 첫눈이 올지도 모른다 그래서 네. 와인 한 잔 하면 좋겠다. 아. 그래서 와인 색깔인 것 같아요. 와인. 이 오늘 첫눈 이심전심. 오는 거 맞죠? 왔으면 좋겠어요. 네. 첫눈 올 때가 되기는 했죠. 그런데 지금 그 두 분 다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없는데요? 그래도 이게 첫눈이 오면 설레고 뭐 소녀 감성이 생기고 이렇게 되시나요? 뭐 강아지 같이. 아니 여성들은 네. 그 진짜 세상 하직하는 순간까지도 소녀 감성을 네. 잃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네. 저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제가 네. 이제 그 나이로 이렇게 가는 중에 그게 실감이 되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 첫눈 오는 날 제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세요? 연애하실 때 이럴 때? 오늘 분위기가. 오늘 분위기 괜찮죠? 첫눈 분위기. 예. 예. 갑자기 갑자기 그렇게 얼굴 빨개지시고 훅 들어오시니까 뭐 여러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네. 다 얘기하면 좀 앞으로 네. 후환이 있을 것 같아서 전 있어요. 아. 저는 고3 때 예비고사 하거든요. 저는 네. 예비고사 보고 얼마 있다가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갖고 한강다리를 네. 그 시험 성적을 비관하며 혼자 걸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 우울해요, 그거는. 좀 아니. 밝은 기억. 그래도 뭐. 그래도 좋은 대학에. 그래도 대학은 대학을 붙었으니까. 붙었으니까. 그렇으면 됐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수능이 끝났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 대학 붙은 고3이 가장 행복하지 않나. 그런 청춘들이 겁니다, 맞는 아마. 오늘의 네, 첫눈이 네. 제일 뜨겁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하루라도 네. 좀 그렇게 기분 좋게 네. 그 우리 학생들 예. 좀
지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좀. 근데 일제히 시험 보는 건 아시죠, 고3이? 네. 이번 주에 다 시험 봐요. 기말고사. 네, 기말고사. 예. 기말고사 잘 안 봐도 되지 않나요? 이제 다 이제 끝났는데. 내신은 다 끝난 거. 내신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험이다. 근데 왜 봐요? 근데 다 끝났는데 수능 그러니까 끝난 다음에 시험을 왜 볼까? 하여튼 이게 섬세한 행정이 필요한 게 이런 부분인데 네. 1학기 때로 다 끝나요, 학사 일정이. 아이들의 네. 대학 시험과 관계된 건. 네. 그러니까 2학기에 들어오면 네. 사실 아이들이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근데 그렇지 않고 애들을 그냥 이제 시험, 수능 시험 뭐 이런 거 끝났다고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면 네.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일단 관리해야 학교 돼요? 안에 관리해 두기 위한 뭐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그러니까 하고요. 조금 수능 날짜나 이런 게 어쨌든 뭔가 지금 우리 그러니까요. 정비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2학기가 학교로서는 하여튼 좀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고3의 시험 끝나면 시험 끝나는 대로 또 대학에 안 가는 친구들은 또 취업 그런 준비하느라 대로. 다 네. 바쁜 때인데 굳이 시험을 볼 필요가 있을까? 하여간. 그러니까요. 네. 시험을 좀 없애주는 쪽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국회 정상화 최종 담판이 끝난 거죠? 이제 그 국조 합의를 한 겁니까?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까지는 확인을 좀 못했는데 아직 속보는 안 들어온 것 같은데 네, 민주당이 된 거겠죠? 예, 의총 네. 중인데 네. 뭐 늘 입장이 있잖아요. 이 국조를 놓고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네. 네, 입장이 있지만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국조를 수용하는 쪽으로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김관영 원내대표의 제안이 합리적으로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강대강으로 대치를 하다가 예산이 470조인데 네. 이걸 제대로 심사하지 못하면 참 국회가 도리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김관영 원내대표 말씀대로 일단 감사원 감사도 하고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국조를 하기로는 합의를 하고 네. 그 시기는 좀 상황을 봐가면서 정하자 이거였거든요. 네. 네, 그게 저는 합리적인 것 같고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가 받는 방향으로 수용을 해서 국회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생각을 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총이 아직 끝난 것 같지는 않지만 네. 되게 뭐 원내대표 얘기를 따르지 않을까 싶어요. 예산안 심사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예산안 심사는 여야 모두 되게 부담되는 심사거든요. 그렇죠. 내년도 우리 정부의 살림살이가 결정되는 네. 한 열흘 정도 심사 기간이 지금 남아 있는 건가요? 일주일인가요? 사실은 이것도 부실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12월 그러니까 2일 너무 날이 짧아요. 이렇게 네. 많은 돈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졸속 심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짧은 시간 안에 또 예산 전문가라고 하기 어려운 분들도 또 계시잖아요. 예결위에. 전문성이 좀 반영되는 국회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또 그게 또 잘 안 되고 그러면 짧은 시간 안에 이걸 다 해야 되는데 그냥 막 훅 넘기는 거 아닌가라는 국민적 걱정이 늘 있었거든요. 진수님. 예, 이거는 진짜 제도 개선을 한번 그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이고요. 네.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또 구체적으로 그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데 네. 지금 민주당이 이 국정조사를 안 받을 도리가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일단 야사당, 이제 정의당까지 포함된 야사당이 이걸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이걸 안 받을 수는 없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고용세습 이 문제에 관한 한 가장 예민할 수 있는 계층이 20대 청년층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이 특히 연령층별로 보면 20대 네.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진다라고 네. 해서 민주당 차원에서 얼마 전에 주말인가요? 뭔가 이 관련된 이벤트도 하나 네. 하고 토크 하더라고요. 콘서트 네네.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하면 이제 이걸 안 받을 도리가 없었다 하는 게 한 가지 이유인 것 같고요. 또 다른 이유는 지금 사실은 예산 심사를 앞두고 이 국회가 파행되면 파행을 먼저 일으킨 이제 야당 쪽에 이제 국민들 이제 여론의 지탄이 갔을 텐데 근데 묘하게 지금 오히려 그 건하고는 무관한 이 이재명 지사건이 네. 온 국민의 관심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네. 이 야당이 국회 파행시킨 이거에 대한 여론의 지탄이 좀 덜 가는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여당 쪽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해서 이걸 받은 것 같고요. 일단 예산 심사가 뭐 꼭 올해뿐 아니더라도 통상 이렇게 보면 이 짧은 기간 때문에 항상 부실 심사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국회의 예산 심사는 형식적으로 그치고 네. 결국은 정부가 마련해온 그 예산 심사의 골격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국회는 조금 뭐 삭감하는 신용 그 다음에 각자 막 자기 지역구 예산 끼워넣는 그러니까요. 이런 선에서 늘 예산 그 심사나 처리가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회가 주도권을 갖고 이 전체 나라 예산을 좀 조목조목 따지고 챙기는 이런 쪽으로 좀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는 제도 개선이기는 한데요. 네.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러려면 제가 보기엔 국회가 일하는 곳이어야 될 것 같아요. 일하는 국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역구 비례대표 이 정수 조정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네. 예산을 제대로 심사할 역량이 있는 비례대표 의원들 전문성을 가진 네. 그 숫자를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지역구 의원의 경우는 지역구에 정말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어떤 의정 활동에만 네. 초점을 맞추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물론 열심히 다 한다는 거는 전제되어 있지만 네. 그래서 특히 예산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네. 뭔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틀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국회가 중심이 돼서 예산을 짜면 그건 미국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부가 짜고 국회가 심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저 말씀을 조금 현실적으로 정리해 보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산안을 초기에 짜기 시작할 때부터 국회가 관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결위가 네. 특별상설위원회가 아니고 그냥 상설위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진짜 예결위는 특위로 되어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그거는 뭐 윤리 예, 역사가 길죠. 긴데 네. 그래서 어쨌든 그걸 상설위원회로 하면 그 상설위원회는 처음부터 정부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이렇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네. 중요한 건 한두 번 나온 게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결위 안 상설 된다는 게 문제예요. 네. 네, 예결위 상설화 문제는 제 기억으로는 제가 국회에 들어간 2004년 그때부터 계속 그때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 우리가 이걸 굉장히 주장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예결위 상설화를 주장을 하고 여당 쪽에서는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정부 쪽에서 부처들이 계속 1년 365일 국회를 드나들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으로 호소해서인지 여당이 되면 그게 조금 더 소극적이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저는 아까 이제 국회 의원들 구성이 좀 지역에 막 온갖 그런 일에 네. 매이지 않고 정말 이 그 국정에 네.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저도 이제 국회 지역구 의원을 해보면서 어떨 땐 자괴감이 드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지역을 보살피는 이 일이 우리 분명히 기초 지방 그 자치제도가 확립이 돼 있어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그러면 지금 시의원 구의원들이 하는 일과 내 일은 분명히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분들이 하는 일과 내 일이 이거 뭐가 다르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도 그 선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이제 자괴감이 들고는 했는데 하여튼 국회의원은 네. 그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국회 그렇죠. 의사당에 가서 맞습니다. 나라 일을 결정하는 거고 그 지역의 이 소소한 이런저런 민원이라든지 지역 관련 업무는 어차피 지방의회가 있으니까 그 의원들한테 맡기고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이 되면 진짜 국회의원들은 보다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이 예산 심사한다든지 네. 다른 일에 쏟을 수, 이제 법안을 만들고 처리하는 일에 더 쏟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계속 하는데요. 계속 이상적인 수준에서 남지 이게 현실로 가서 개선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말씀 나온 길에 네네. 좀 예민한 질문이긴 한데 좀 여쭤볼게요. 앞서 최민희 의원님께서 비례대표 정수 조정이 좀 필요하다, 좀 늘릴 필요가 있다. 선거 지금 뭐 정개특위 진행이 좀 되고 있고 이번에 선거제도 개혁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데 어느 정도로 늘리면 될까요? 의원 정수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첫째 국민 정서상 네. 의원 정수 늘리는 거는 절대 반대. 예,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국회 전체가 한 목소리가 돼서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네. 의원 정수를 늘려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정개특위 위원장이 심상정 네, 의원이잖아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이 해내야 되는 거죠. 이건 정의당이나 네. 바른미래당의 경우는 사실 정당의 존립이 달린 문제거든요. 민평당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지금 있는 정당 중에 단 한 정당만이라도 빠져서 네. 우리는 국민의 뜻을 같이 하겠다. 그러면 이건 못 늘리는 거예요. 과연 그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죠. 네. 그러면 비례대표 정수를 늘려야 되는데 오히려 20대 국회 구성할 때 비례대표를 줄여서 지역에 나눠줬거든요. 그렇죠. 지역구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큼 지역구 기득권이 세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그럼 합리적이냐? 네.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크게 통합할 때는 통합하고 네. 지역구를 그래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최저가 13만이죠, 의원님. 예, 최저 13만, 최고 28만입니다. 이게 너무 편차가 크잖아요. 우리는 지금. 대체로 17만 명당 한 명의 꼴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되게 17만을 기준으로 네. 해서 13만에서 28만인데 야. 이 큰 편차를 더 줄여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OECD 기준으로 10만 명당 한 명이죠, 국회의원이. 네. 근데 이제 그 지역구를 정함에 있어서 인구만 볼 게 아니라 면적까지도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인구만 갖고 따지면 저 강원도에 인구가 굉장히 이렇게 그렇죠. 그 분산된 그런 지역은 굉장히 넓은 지역을 한 사람의 의원이 커봐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도시 지역, 도농 복합 지역을 좀 따로 구분해서 이원화하자는 얘기도 있고 한데요. 네. 우선 의원 정수 관련해서는 지금 300석에서 한 석이라도 더 늘리는 거는 네. 뭐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못 받을 뭐 이게 아니에요. 약간 국민 봉기가 일어날 정도 수준이 아닐까 싶은데 네. 그걸 세비를 줄인다 해도 용납이 안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300석 한도 내에서 표의 등가성이라든지 득표 수만큼 의석을 가져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가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잖아요. 근데 벌써 이해찬 대표님부터가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우리가 손해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굉장히 소극적이고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공약까지도 한 사항인데 이 대표께서 좀 반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라는 보도가 잘못된 거예요? 다시 수정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그냥 일반론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받으시면 네. 받으신 경우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면 네. 지역구는 숫자는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연동형 지금- 비례대표제가 효과를 나타내려면 네. 비례대표 의석이 늘어야 되는데 네. 문제는 이 선거제도와 관련된 개편안의 표결을 지역구 의원들이 하게 돼 있잖아요. 그 지금 지역구- 현역 의원들이 하는 거죠. 현역 의원들이 네. 하니까 253명이니까 절대 예. 다수가 지역구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구 줄이는 결론은 결코 나올 수가 없다. 지금 선관위가 지역구 200, 그다음에 비례 100 네. 이렇게 해서 300을 맞추자. 왜냐하면 지금 253이 지역이고 47이 비례인데 이거를 200, 100으로 하자라는 선관위안이 나와 있고 국민들은 뭐 이렇게 하는 건 좋겠다는 생각이 뭐 이거에 안 내니까요. 국회의원 수가. 그리고 네. 이 200, 100은 이미 네. 20대 정개특위 네. 그때도 나온 아닙니다. 근데 어. 그때 오히려 거꾸로 예. 지금 선거하니까 200대 100 이렇게 얘기한 건 예. 비례를 늘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때 비례를 줄이고 예. 지역구를 늘렸거든요. 19대 때. 그러니까 선거구 획정하다가 막 도저히 안 안 되니까, 되니까. 지역구 늘리면서 비례 줄이고 뭐 이렇게 간 거죠. 아, 참 이게 국민의 뜻을 닮은 국회를 만드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생각이 한 번, 드네요. 두 번 정도 기간 동안에 어떻게든지 우리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좀 얻는 쪽으로 가서 한 두 번 정도 총선이 지난 후에는 네. 조금 의석을 늘리는 거를 우리 국민들이 양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일단 국회 신뢰를 회복하는 게 네. 먼저여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국회 정말 우선 첫째, 절대로 네. 국회를 중단시키면 안 된다. 네. 근데 지금 중단된 상황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몇 가지 원칙들을 예. 정하는 건데 예. 19대 때 제가 예. 욕을 많이 먹었어요, 내부에서. 왜냐하면 저는 국회를 세우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예, 예. 그런데 그게 너무 작은 시야이긴 하잖아요. 그 정파적 관점에서 보면 열심히 일하자 이게 되게 작은 시야로 보여요. 그런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그리고
정말 자료 엄청 폭로할 것도 많은데 또 썼어. 그러면 그 우리 보좌관들이 막 억울해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안 서게 할 것인가. 일단 일하면서 싸우는 거. 네. 네, 그거를 제일 원칙으로 해도 신뢰는 많이 높아질 것 같거든요. 최 의원님이 원하는 그런 국회로 가려면 저는 한 가지 방법은 있어요. 예, 중앙당을 없애고요. 네. 이 국회가 완전 상임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상임위가 1년 내내 그러니까요. 일을 하면서 예. 가면 이게 쓸데없이 중앙당이 비대하게 존재하면서 중앙당의 당 대표가 원내 의원들한테 뭐 이런저런 지시 내리고 당론을 만들어 가지고 당론대로 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을 거수기로 만들어서 자기 본래 가지고 있던 신념 이런 그렇죠. 거는 죽이고 소신대로 못하고 전문성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원내 정당화로 가자는 그런 말씀이신데 네. 그렇게 가지 않으면 이 지금 말씀하신 일하는 국회에 이걸 정착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원내 정당화도 불가능하고 조금 더 갈등의 범위가 줄어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를 들면 남북 문제는 해결되고 어느 정도 네. 뭐 그런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갈등이 첨예할 때는 네. 원내 정당이나 의원 개개인의 소신이 다 발휘되면 네. 더 혼란스럽게 보일 수도 있겠다. 국민 입장에서 네.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지금 국회 현안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선 이제 예산 문제가 제일 큰 거고 또 하나는 특별재판부 설치도 있고 판사 탄핵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제 말씀하신 이제 채용 비리와 관련된 국정조사도 해야 되는 거고 이 여러 가지 현안들을 동시다발로 국회가 안고 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연말 전까지 지금 뭐 사개특위 뭐 정개특위 다 진도를 내서 연말에 깔끔하게 다 끝낼 수 있다고 기대 보십니까? 난망이고요. 저는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하고 예산 처리나 제때 예산이나. 되면 참 다행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게 지금 그 여당에서는 네. 아마도 지금 한국당 야당 제1야당의 상황이 막 분열적이고 구심점도 없고 혼란스러우니까 이 상황을 뭐 나쁘게 얘기하면 네. 이 공학적인 관점에서 즐기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저는 즐거고 오히려 계십니까 민주당? 아유,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재명 지사 건 때문에 당대표가 그러니까 원칙적인 입장을 제기해도 우리 내부가 막 시끄러운데 뭐 네. 그럴 여력이 아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였어요. 여당 쪽에서 협치를 할래도 네. 야당에 특히 제1야당 같은 경우 완전히 구심점이 있어서 그 구심점의 리더십 하에 당이 쫙 의견도 하나로 모으고 이렇게 그 운영이 되는 이런 야당이 있어야 여당 입장에서도 대화하기도 편하고 합의를 이뤄내서 이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삼기도 훨씬 편해요. 지금 제1야당 한국당 같은 경우는 여당이 협치하자고 말을 하지만 협치의 주된 대상이 누구여야 할지도 네. 사실 헷갈리고 그 야당 자체에 뭔가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도 잘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네. 정말 이 국정 운영이 제대로 가려면 여야가 공히 좀 이렇게 리더십이 확고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실제로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원내대표단이 이렇게 만나면 네. 사실은 거기서 국회의장과 만나서 결정이 되면 그게 그냥 결정이어야 되는데 네. 도대체 실세가 누군지를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주변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들어요. 당에 가면 다 자꾸 뒤집어지니까. 그 의미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 그 결정이 된 거를 다시 의원총회에서 뒤집고 뭐 당에서 뒤집고 이러면 원점에서 다시 재논의를 하게 되고 이러니까 결정도 안 되고 뭐 진도도 안 나가고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하고 정치적 성과는 안 보이고 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국회 계속 신뢰도는 더 떨어지고. 네. 그러니까 의원 정수를 늘린다 그러면 네. 국민들이 다른 거 다 없이 너무 화를 내시는 그렇죠. 지금 네. 이런 상황인 거죠. 뭐 되는 것도 없으면서 사람 수만 늘려서 국민 세금 축내겠다는 거야. 뭐 이제 이런 비판이 국민들로부터 가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제1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내부에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좀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죠? 해결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여당이야 뭐 통상 이렇게 집권을 하고 나면 네. 권력 투쟁은 반드시 뒤따라서 오게 돼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내부에 벌어지는데 우리 이재명 지사님 같은 분은 네. 저는 역대 정치인 중에 저렇게 네.
버라이어티하게 네. 많은 이슈를 갖고 있는 분이 계셨을까 이제 그 정도로 싶어서 예. 그러니까 통상 일어나는 예. 권력 투쟁하고는 좀 양상이 좀 다르다 싶은 생각은 좀 드는데요. 네. 여당은 통상 그런데 야당이 이렇게까지 근데 정권을 이제 잃어버린 네. 그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순간부터 좀 이렇게 지리멸멸을 하기는 하는데 또 이번 야당은 또 유독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런 네. 상황이 돼버려서 하여튼 여당이고 야당이고 예전에 우리가 익히 보던 상황하고는 지금 다른 그렇죠. 맥락하에 놓여 있는 것 같아서 네. 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재명 지사 건을 권력 투쟁으로 보시는 건가요? 이거 복잡하게 이렇게 갈 일이 아니고 권력 투쟁의 면도 그게 있죠. 누가 음모론을 제기하건 권력 네. 투쟁이건 아니건 네. 이재명 지사 건은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됩니다. 사실 앞에 장사 없어요. 예. 그리고 그 사실, 근데 중요한 건 사실 앞에 장사가 없는데 누가 그 사실을 확정해 줄 것인가 지금 이 문제만 남은 그렇죠.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해찬 당대표나 민주당은 그냥 원칙적인 입장을 제시한 예. 겁니다. 예. 사실을 어느 단계에서 확정할 것인가 이 문제인 거고 예. 그 사실 확정을 일단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네.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겠다. 네. 그러니까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가 아니라 아.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겠다 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되게 곤혹스럽죠. 왜냐하면 경기도지사는 서울시장과 함께 가장 중요한 자치단체 중에 하나잖아요. 네. 광역자치단체 중에.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곤혹스러운데 곤혹스럽기 때문에 원칙을 정확하게 정하겠다는 정도이고 저는 다 소용없고 사실 앞에 장사 없다. 이 말씀만 근데 드리고 이제 싶습니다. 사실 확정이 되는 시점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 기간이 그렇게 짧을 것 같지는 않아서 그게 좀 민주당으로서는 난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최근에 드는 걱정이 뭐냐면 경기도 도민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기도 지사,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뭐라 그랬냐면 이 정도 갖고 도정에 전혀 지장 없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바로 어제 무슨 감사장에 이 도지사가 안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들리는 말이 내 코가 석자라 지금 제가 거기 갈 그 여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보도가 되더라고요. 제목만 보신 거잖아요. 그 네코가 석자라는 건 네. 기자가 그렇게 정리를 해요. 아니 근데 어쨌든 행정감사장에 있어야 될 지사가 나타나지 않은 거는 이거는 문제가 큰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민들 입장에서는 좀 이제 고개를 좀 갸웃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빨리 수사해야 되고 네. 재판도 보통 이제 선거법 같은 경우는 1심이 6개월 이내에 진행돼야 돼요. 이번 달 아니 12월 안에 다 정리가 돼야 그러니까 12월 13일까지 기소 여부가 결정되고 예, 예. 그 6개월 내에 1심이 끝나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것만이라도 지키면 네. 혼란은 6개월이죠. 네. 그래서 빨리 사실이 확정되기를 기대합니다. 어찌됐든 그 혼란이 가중되는 것은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쵸. 도대체 저 사실의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도 궁금하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그것만으로 많아지고 국민들은 있고 조금 있는 아니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그분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버라이어티한 몇 가지. 네. 그 형수 그러니까 형 강제 형님 입원 강제 건 입원? 때문에 이제 조만간 소환이 예정이 돼 있더라. 그러면 그 문제 갖고 막 다투면서 그거에 관련한 또 사실 확정. 네. 뭐 아니, 이러면 그거는 뭐 빨리 뭔가 하나가 사실 확정이 되면 네. 그건 뭐 클리어 되거나 아니면 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럼 이제 그 단계에서 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굉장히 준비한 내용이 많은데 시간이 다 됐지만 그래도 이건 좀 여쭤볼게요. 오늘 민주노총 총파업 하루 총파업 하는데 탄력근로 이제 기간 확대 문제가 쟁점인 것 같아요. 저는요,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올해도 어려웠지만 내년 경제 더 어려워질 거라는 이 비관론이 더 우세한데, 네. 이런 상황에서 이 그 양대 노총은 국민들 모두가 알다시피 굉장히 귀족 노조고, 고용 안정성이 완전히 보장된 이런 그 노동자 단체가 너무 탐욕적이고 너무 이기적이 아닌가 싶어서 좀 같이 다른 그 힘든 우리 계층들 있잖아요. 자영업자, 뭐 청년들 이런 분들의 고통을 좀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이 상황에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은 사실은 재벌이나 기업들에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저는 경사노위에 양대 노총이 들어와서 같이 논의하지 않는 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이 뭐 과거의 군부 권위주의 정권 시절도 아니고 과거의 민주노총이 일정한 역할을 했어요. 노동의 발전을 위해서. 네. 근데 지금은 그때식으로 싸워서 문제를 해결할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파업은 뭐 적법한 파업을 하더라도 그걸 또 막을 수는 없습니다. 네. 예, 우리 경제가 늘 어려웠는데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적법한 파업을 하지 마라 이럴 수는 없고 네. 파업은 적법하게 하시되 경사노위에 들어와서 의논해야 된다. 어떻게 해결할지. 예, 같이 의논을 해야지 예. 이게 투쟁을 중심에 두는 건 지금 민주화된 시기에는 좀 곤란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경영계 입장에서는 뭐 계절 가전품 이를테면 뭐 에어컨을 막 생산해야 되는 시기에 일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또 그러지 않은 시기에는 좀 쉬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라는 입장이고 또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그렇게 막 일을 하다 보면 임금이 줄고 예, 임금도 줄고 그리고 또 노동 시간도 뭐 하루 12시간씩 이렇게 되면 52시간이 안 지켜질 수 있다, 뭐 이런 거. 그러면 건강권도 해치게 된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주장이 그거를 서로 토론을 발전을 하다 보면 예, 해법이 나오는. 해법이 나오는데 이게 너무 저는 노동계를 또 너무 압박하면 네. 그건 강경투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죠. 그런데 시점은 네. 시발은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들어가서 같이 얘기를 해야지 네. 이 얘기조차 안 하겠다고 그러면 이건 문제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저희가 결론을 내죠.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서 얘기를 해라. 일단 얘기는 해라. 일단 얘기는 해라. 아니 이게 들어오라고 뭐가 하면서 홍영표 대표는 또 뭐 홍영표 대표나 임종석 실장이 자꾸 또 밀어내는 느낌의 아닙니다. 발언을 그거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아니다. 그 말씀 맞는 말인데 민노총이 생각하면 좀 서운하게 그럴 들릴 수도 수 있는. 있겠죠. 그다음에 홍영표 원내대표가 뭐라 그랬죠? 얘기가 안 통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경사노위에 들어오라고 근데 하니까. 그 얘기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투쟁의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과거 방식으로 혹시 하고 있지 않느냐? 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국정운영 상설협의체를 통해 방송법 개정안 논의에 합의했습니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하다는데 공감한 겁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지부진했던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본격적으로 개정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정치권이 방송법 개정안 논의에 단초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또다시 각 공영방송의 이사수 조정과 추천 권한 배정, 또 사장 선임 요건 등을 두고 치열한 수싸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슈파이터 이슈인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슈파이터 3부 이어가겠습니다. 2016년 늦가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지켜보던 우리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 이렇게 한탄을 하면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자고 나면 드러나는 수많은 적폐 더미는 야 이거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런 국민적 합의도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우리 정치권은 산적한 이슈들을 다 풀어야 할 사회적 과제들을 해결하기보다는 여전히 당리당략만 앞세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답답함도 듭니다. 얼마 전 청와대에서 합의한 방송법 개정안 이것 역시도 얼마나 진척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인데요.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방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야심찬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 스튜디오에서는 첫 예, 인터뷰를 예, 모시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예. 그 TBS 텔레비전엔 처음 오시죠? 처음이요? 아닌가요? 예. 계속 오셨습니까? 돌아왔습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아침 프로 어디에도 누가 하는 거죠? 텔레비전에요? 아니요, 텔레비전. 라디오겠죠. 라디오. 예, 텔레비전. 텔레비전은 처음. 예, 텔레비전 처음이시죠? 예, 라디오는 가끔 왔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마포지잖아요. 예, 마포. 예. 아, 여기 마포 지역구 국회의원이시네요, 진짜. 지역구는 아니고 지역의 옆 예. 아, 지역입니다. 옆 동네. 여기 마포 을이어서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걸어다니는 걸 즐기기 때문에. 예, 아, 여기 왔다 갔다 걸어서. 그럼요, 걸어서. 암행 감찰. 뭐 암행감자 하여튼 이렇게 저는 이렇게 명함에 예. 이렇게 예. 이렇게 명함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명함에
네. 휴대폰 번호도 있고 네. 그걸 그렇게 막 메모할 다 수도 있어서 막 뿌리고 네. 다니십니까? 뿌리지 않고 이제 메모를 적어야죠. 민원을 민원을 적어야 적어서? 되니까. 그럼요. 그렇군요. 아니, 방금 전에 국회에서 오셨기 때문에 네. 어떻게 그 여야 5당과 네. 국회의장 간의 국조 합의는 끝났습니까? 다 근데 된 겁니까? 그러게 뭐 얘기는 조금 얘기가 좀 가닥을 잡히는 것 같긴 한데 네. 아직까지는 지금 합의는 아직 못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얘기가 예. 좀 길어지네요. 아침부터 모임을 하신 예.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예. 결론을 못 냈으면은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안 돼서는 안 되겠죠. 이제 회의죠. 뭐. 네, 그거는 어떻게- 뭐 우리 기준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국민 기준대로 하는 거니까 국민이 네. 하라 그러면 지금 하라 그러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빨리 이제 예산을 그렇다고 또 뭐 부실하게 예. 형식적으로 요식행위만 하고 저 예산을 처리하면 안 되니까 네. 빨리 일단은 뭐 아까 민주노총 얘기도 말씀하시던데 네, 네, 네. 뭐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일하면서 싸워야 되거든요. 국회도 그렇고 그렇죠. 민노총도 그렇고 예. 저도 노조위원장을 했지만 네. 예. 어디서 노조위원장 하셨습니까? MBC 노조위원장 했죠. 문화방송 노조위원장. 예. 경력이 화려하십니다. 예. 그래서 예. 할 말을 하더라도 네. 그 노조라고 지금 억지 부릴 수는 없거든요. 예. 할 말을 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갖다 대야죠. 네. 왜 탄력 근로제가 안 되는 네. 해선 지금 안 안 되는지에 대해 되는지. 그래서 그게 합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거고 예. 그리고 납득할 만한 이유가 적으면 예. 그건 좀 양보를 좀 해야죠. 네? 그렇군요. 예. 지금 어찌됐든 뭐 이번에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채용비리 국조도 하고 예. 그러면 특별재판부도 통과가 되고 뭐 이렇게 예. 될까요? 특별재판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그러게 판사 아마 탄핵 문제도 아마 이제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아직 최종 합의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 사법 영역과 예.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둘러싸고 예. 지금 그 상당히 진통 중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걸로 하여튼 뭐 정리를. 국회 개혁만큼이나 정치 개혁만큼이나 네. 사법 개혁이 국민들 억울하지 않게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굉장히 넓습니다. 예. 이 분야를 다 지금 커버하고 계시는 건데요. 워낙 앞서 말씀하신 대로 MBC 기자 오래 하시고 노조위원장도 하시고 네. 또 이른바 공영방송에 대한 고민도 많으시고 하실 텐데 그 최근에 좀 어떠세요? 얼마 전에 그 KBS 사장 예. 관련한 그 인사청문회도 있지 않았습니까? 인사청문회 이제 양승동 후보자에 대한 예. 인사청문회가 예. 했습니다. 예. 근데 청문 보고서 채택은 못했잖아요. 못했습니다. 왜 그런 야당에. 거죠?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아직도 네. 우리 지상파 방송들고 공영 방송들이 네. 편파성 왜곡성이 강하다. 그리고 양승동 사장이 네. KBS 사장으로 들어온 이후에도 네. 더욱더 나빠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편파성? 편파성, 왜곡성이. 예.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 뉴스가 너무 많이 나갔다. 김정은 북한에 예. 뉴스가 많이 나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많이 나갔다는 거랑 왜곡되거나 편파라는 거는 좀 다른 문제이긴 한데 그렇죠. 예.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4.27 판문점 선언이나 뭐 북미 정상회담이나 아니면 평양 9.19 네. 공동선언이나 그 보도량이 많을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많이 쓴 네. 보도 아닌가요? 그럼요. 그게 그래서 아마 일종의 전체적으로 땡문 뉴스 이렇게 비판할 거릴까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게 뭐 전직 기자로서. 저도 이제 야당을 해봐서 알지만 네. 야당은 좀 때도 쓰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때를 쓰면도 좀 이제 그게 좀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긴 네. 한데 예. 지금 그렇지만 이제 이 통일 문제나 남북 문제는 이거는 그냥 맡겨주고 잘했다고 할 필요는 없지만 네. 좀 맡겨줘서 나중에 평가를 해서 우리가 여당이 평가받게 해주는 게 맞는 것 같고 나머지 네. 뭐 경제 문제 뭐 그러니까 뭐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네. 그리고 뭐 최저임금제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그런 목소리는 정확하게 비판해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네. 그래서 나머지 문제는 야당답게 좀 투쟁하더라도 네. 남북 문제나 이 통일 문제 같은 경우는 네. 좀 이렇게 맡겨주고 나중에 평가하는 게 그래야만이 아마 제가 보기엔 자유한국당 네. 야당의 지지가 올라가지 않을까. 네. 사실 야당이 좀 지지가 오르고 건강해야 저희도 긴장하고 저희도 잘합니다. 근데 네. 야당이 지금 질이 멸멸하니까 예. 우리도 좀 느슨해서 아 그래요? 느슨해지셨어요? 예? 느슨해지셨어요? 그래서 지금 경제가 팍팍 올라가야 되는데 네. 지금 경제 성장률이 예. 안 오르고 지금 우리도 좀
좀 헤매고 있는 게 야당이 좀 건강. 아직 민주당 헤매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 지금 헤매고 아니 있습니까? 경제 지금 경제 경제가 지표가 어렵다는 뜻이죠. 네. 그렇구나.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뭐 야당이 건강해야 여당도 긴장을 하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맞춰서 그럼요. 좀 서로 전 국민들이 그걸 바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쪽이 너무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나오고 막 그 이른바 이제 투쟁을 위한 투쟁, 네. 그리고 막 이렇게 꼬투리 잡아서 막 그 비판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도 다 이제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야, 이제 그런 정치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미 지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그 고비를 우리가 넘어온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네. 그 지점에서 계속 정치권이 좀 말씀하신 대로 헤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생각이 그래서. 좀 들더라고요. 예. 다시 좀 돌아가서 그 얼마 전에 그 가장 신뢰하는 방송 매체 여론조사를 했더니 네. JTBC가 37.4%가 나왔어요. 네. 그런데 공영방송들이 KBS야 뭐 18.5%가 나왔지만 네. SBS, MBC가 다 10% 미만입니다. MBC는 6.7%인데요. 이렇게 공영방송의 신뢰도가 이른바 종편보다 떨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게요. 뭐 지난 이제 10년간이죠. 네. 이명박 정부 시절, 박근혜 정부 시절에 신뢰가 아주 완전히 추락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왜곡, 뭐 편파성, 네. 그리고 뭐 심지어는 뭐 정권의 나팔수라고 그럴까 네. 홍보 네. 그런 방송 도구로 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네. 이제 신뢰도가 추락을 했기 때문에 이 10년 동안 추락한 게 하루 아침에 네. 회복되기는 좀 당장 어렵다고 보고요. 네. 그 실제적으로 뭐 지금 제일 지금 신뢰도 높은 데가 거의 40% 가까이 되는 데가 JTBC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렇고 나머지 뭐 지정파 KBS만 18%고 나머지는 아주 10% 이하를 보이고 있어서 예. 심지어 뭐 왜곡 뭐 편파성이라는 게 심지어는 부당노동 행위도 너무 심해서 뭐 기자 PD들을 뭐 스케이트장 네, 경비시키고 그랬었죠. 예. 그리고 청소시키고 이럴 정도였으니까 그 뭐 거의 노역을 시킨 거 아닙니까? 뭐 아우슈비츠 예. 수용소 같은 그런 예. 짓을 민주국가에서 한 건데 그러다 예. 보니까 지금 당장 정권이 바뀐 이후에 사장이 바뀌고 체제가 좀 바뀌었다 하더라도 당장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겠다. 근데 아마도 지금 또 야당은 네. 야당대로 또 지금 촛불 정권 이후에 네. 편파성, 왜곡성을 또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우리 공영방송이 네. 그런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하는 지금은 마지막 기회일 거다라고 해서 공영방송의 종사자들, 네. 사장을 비롯한 사람들은 저도 방송 기자 출신이지만 네. 그런 각오로 그리고 어차피 언론은 잘해봐야 양쪽에 욕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정상이죠. 네. 예? 그러니까 어느 쪽에 잘했다고 얘기 들으면 그건 잘못된 거니까 예. 양쪽에 욕먹을 각오로 예. 그런 각오로 좀 예.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욕을 너무 먹어요. 네? 기자들이 맨날 기르기라고 욕을 네.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번에 보니까 그래도 이제 정권 교체하고 지금 이제 2년 차, 내년이면 이제 3년 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더디더라도 이제 이 신뢰도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10년간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셔서 그러면 회복하는데도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다. 어떻게 전망을 아유, 그렇게 하십니까? 돼서는 안 되겠죠. 네. 이제 뭐 양승동 KBS 사장 후보자도 네. 3년 이내에 3년 이내에 어떤 완전 정상화를 하겠다. 네. 그리고 구조 혁신 네. 예? 또 필요하면 네. 하겠다라고까지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을 네. 확실히 세워서 정말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리겠다. 네. 그래서 그런 전통을 만들겠다 하면서도 구조 혁신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네. 아마도 10년이 아니고 아마 내년 3월이면 그런 가시적인 성과를 시작하는 걸 보여줄 네.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기대를 좀 해보고요. 만약에 본인이 임기는 따로 있지만 네. 만약에 시작도 그런 어떤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 그리고 구조 혁신에 대한 그런 청사진을 시작도 못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양승동 우리 후보자가 네. 이제 자기 사장이 네. 이제 책임을 져야 하겠죠. 말한 거에 대해서. 그렇군요.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언론은
이른바 양쪽으로부터 다 욕을 먹는 거다. 여야로부터. 그리고 욕먹을 각오를 하고 옳은 소리 바른 소리를 하는 게 언론의 사명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그런 방송이 되려면 그런 공영방송이 되려면 이를테면은 종편이나 이런 데는 다 사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주의 입김이 작용해서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사들도 그렇고. 근데 공영방송은 국민의 방송이기 때문에 여기는 누구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그런 독립성이 반영되는 제도 혁신, 제도 개혁.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사장으로 뽑을 거냐, 그리고 이 사장을 어떤 방법으로 뽑을 거냐에 대한 그 제 내용이 지금 국회 방송위원회에서 이제 논의가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이 이사회 구성부터 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좀 국회 안에서 첨예하게 대립 중인 것 같아요. 여당과 야당의 각각 입장이 다르죠, 지금. 다르죠. 이제 조금 다른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난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지금 현재 이제 방송법 구조로 보면 공영방송의 이사죠. 네. 이사들이 이제 KBS 같은 경우 7대 4로 돼 있고 네. MBC는 6대 3으로 돼 있거든요. 7대 4는 뭡니까? 7은 뭐고? 이사가 여당 추천 이사와 야당 추천 이사를 이제 나눈다면 여당은 7, 야당은 4. 그리고 이제 MBC는 6대 3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독과점 체제죠. 그러니까 한쪽이 참여 안 해도 그냥 과반수가 넘는 상태에서 그러네요. 그냥 다 모든 거를 논의할 수 있는 구조여서 야당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냥 들러리에 불과하다 이런 비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그런 얘기를 예. 할 수 있어서 예. 이번에 방송법 개정을 한다면 무조건 이거는 7대 6이나 6대 5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적어도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그 이사. 그러니까 네. 이사들이 결국에는 그 경영에 책임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사장도 뽑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적어도 7대 6이나 5대 4 구조로 바꿔서 네. 그렇게 방송의 독립성이 침해되는 구조가 예. 안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문제는 이제 그 사장 선임을 어떻게 하냐 할 건데 네. 야당의 주장은 그거를 이제 특별다수제로 하자는 겁니다. 네. 그 특별다수제라는 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추천한 인사가 동의해야만이 사장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근데 야당이 좀 얘기 안 되는 분을 추천하면 어떡하죠? 예? 야당이 예컨대 네. 좀 이렇게 경력이나 뭐나 이런 걸 볼 때 네. 조금 공영방송 사장으로 부적합하다 이런 분을 추천하 아니요. 여당이 추천하죠, 대부분. 지금은. 그렇죠. 여당이 추천하는 이제 사장 후보를 네.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예. 야당 인사, 추천 인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동의. 사장을 임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야당 추천 그 이사가 네. 만약에 아무도 동의 안 한다고 그런다면 사장을 그냥 장기간 그냥 공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는 거죠. 네. 야당이 주장하는 특별 다수제라는 게 네. 장점도 있지만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 쪽 이사가 만약에 동의 안 해주면 사장을 영영 임명할 수 못하게 장기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요. 네. 이제 여당이 이제 주장하는 거는 이제 뭐 어떤 방식이냐면 이제 국민추천위원회에서 네. 일정 숫자 100명이면 100명, 200명 네. 여기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공론화 과정을 우리 원전 때 하던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예. 하면 네. 그렇다면은 완전히 정치권이 저 방송에서 손을 떼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인데 굉장히 그것도 설득력이 있는 주장인데 네네. 이거의 또 약점은 뭐냐면 이런 제도로 해서 뽑은 전례가 거의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네, 만약에 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의 네. 이러다 보니까 예. 새로운 시도다 보니까 예.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좀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양쪽에다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두 안조차 두 개가 다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다 방향성은 맞는 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 접점 전 찾을 수 있다고 보고요. 어디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그러니까 지금 아니 두 개 중에 다 괜찮은 안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저 문제점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도 가능하고 두 개를 조금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정 안 되면 제 생각 같아서는 둘 중에 하나 던져서 하나를 선택해도 큰 문제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주사위로 결정하시려고. 뭐 주사위도 좋고 뭐 서로 뭐 주먹 다짐은 하면 안 되지만 그거 말고 네.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해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번에 우리 여야정 그 합의문에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방송법을 논의해서 개정한다라고 돼 있어서 저번에 간사들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리한다는 거를 원칙
반드시 한다. 방송법은 무조건 처리한다. 네. 그래서 그러려면 시한을 일단 정하고 처리하자. 네. 그래서 그냥 말로 쇼하는 것처럼 뭐 해보자 그러고서는 안 되면 그만. 네.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고 그러면 올해 말이든지 네. 내년까지 가면은 사실상 처리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임시국회 첫 임시국회 전까지라든지 네. 이렇게 해서 시한을 정하고 그때까지 정하는데 그냥 법안 소위에서 다루면은 딴 법과 이렇게 같이 해서 하면 또 발목을 잡고 딴 법도 안 되고 이러니까 네. 일단은 법안을 이렇게 좀 두 쪽이 같이 논의해 갖고 일정한 이게 접점을 찾은 다음에 법안 소위에 올려야지 그렇지 않고 올리면 싸움만 나니까 네. 그래서 아예 TF가 됐건 별도의 소위를 구성해서 논의하자. 예. 그래서 하여튼 연말이 됐건 내년 초까지 안 되면 예. 무슨 방법을 쓰든지 간에 하나 예. 정하자. 네. 예? 근데 아니, 그 방법은? 민주당이 예. 처음에 특별다수제를 얘기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19대 국회 때 예. 문방위에서 논의했던 안 중에 하나가 예. 민주당이 얘기했던 게 특별다수제였던 것 같은데 왜 갑자기 국민추천위원회 방법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다수제를 저희가 이제 주장할 때도 네. 이제 그게 이제 시민사회단체의 그 제안을 받아서 우리가 받아서. 한 건데 예.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특별다수제를 하면 네. 결국에 자칫하면은 반대쪽에서 동의 안 해주면 그 사장을 그러니까 선출할 수가 없는 네. 그런 구조적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사장의 공백을 장기간 할 수 있는 제도라면 그건 문제가 저 작은 문제일 수도 있지만 네. 작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죠. 그건.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렇다면 그리고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네. 여야 구조 하에서 결국에는 공영방송 사장 뽑는데 여야가 정치권이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개입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생각해서 네. 그래서 이제 원전 때 하는 방식, 그렇다면 저거는 완전히 국회가 정치권이 손을 띄는 거 아니냐. 방송 국민들이 결정하는 그렇죠. 거니까. 국민이 결정하는 예,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국민 참여회에서 이제 일정 수를 네. 이제 추천받아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사장을 선출하면 어떠냐 네. 하는 이제 안을 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뭐 두 안이 다 예. 시민사회단체에서 시민사회 진영에서 반대하는 안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 한번 보시기에는 할수 있다고 봅니다. 뭘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뭘로 결정이냐고요? 예. 그래서 위원장님 보시기에 또 이렇게 딱 직관력이 있으시니까 이번에는 어떤 방향으로 개정될 것 같다. 그러니까 뭐 문제점이 더 많은 거를 줄인다면 네. 전 공론화 쪽으로 하는 것이 난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네. 저는 이제 여당 의원이긴 하지만 상임위원장으로서는 그렇죠. 국회 상임위원장 입장에서 예. 본다면 뭐 그거는 어느 쪽이라고 내가 얘기하면은 타협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내 속내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한번 접점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해보고 네. 반드시 내년 3월 이전에는 하시는 겁니까? 해보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20대 국회에서 예. 뭔가 하나를 성과를 제대로 내자. 한다 그런다면 예. 성과를 낸다 그런다면 예. 이 방송이 정말 국민의 품화로 그리고 정말 정권이 바뀐다고 그래서 뭐 편파성 왜곡성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그렇게 되지 않는 네. 방송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들의 소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거 좀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이철희 의원이 제기한 이슈인데요. 예. 남오 여삼. 남오 여삼. 예, 들어보셨습니까? 남오 여삼. 예. 예. 앵커인데요. 예. 남성은 50대, 예. 여성은 30대. 예. 이게 규격화되어 있다는 예. 거예요. 그리고 남선 여후. 예. 남성이 먼저 진행을 하고 여성이 뒤따라서 간다는 거고요. 남중 여경. 남성은 중요한 의제들, 그리고 여성은 가벼운 이슈들을 다룬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방송가의 오랜 관행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새도 아마 보면 뭐 9시, KBS 9시 뉴스를 비롯해서 모든 뉴스 앵커들의 구성을 보면 한 50대 중후한 아저씨와 그 다음에 젊은 여성이 함께 진행을 하는데 이런 거 좀 깨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이제 고정화된 어떤 개념 아니냐. 이런 좀 관점을 좀 깨야 된다. 이런 주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게 뭐 성평등과 성 차이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거는 뭐 시대 추세를 본다면 네. 당연히 저는 시청률을 한번 높여보려고 그런다면 네. 전 깰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그 양승동 그 KBS 사장 후보자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네. 예. 저번에 이제 국감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예. 아마도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라는 의향을 비쳤으니까 네. 저는 뭐 제가 사장이라면 네. 한번 좀 시도해볼 생각이 있는데요. 예? TBS처럼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중후한 예. 그래서- 중년의 여성을 그래서 지금 남자 앵커로. 뭐 남자 여성 지금 진행자가 네.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단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런 TBS 스타일로 좀 공영방송이 확대되도록 예.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게 강남 스타일로 해야지 이제 뭐 화가 오를 텐데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 생각이 좀 아마 들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건 네. 시도해볼 만한. 그러니까요. 예.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이런데 그런 관습 속에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새롭게 그 김숙 현상이라고 얘기도 하던데 개그우먼 그 여성의 이제 주장 때문에 이제 새로운 성 역할 뭐 이런 게 생긴다고 하는데 우리 공영방송이 먼저 그런 걸 좀 실천해볼 필요도 아마 있겠다라는 생각. 남성이라도 그 여성 모성애를 느끼게 하는 남성도 있고요. 네. 여성이라도 남성의 그런 걸 느끼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그렇죠. 기계적으로 네, 맞출 필요는 없다. 예, 맞출 필요는 특히 없을 것 같고요. 네. 예, 한번 시도가 한번 해보면 네. 뭐가 나오겠죠. 나잘 그 좋은 결과가 나올 거로 보는데요. 네. 그 지상파도 이제 중간 광고를 하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렇게 지금 이미 하고 있는 데도 있죠. 아니죠. 방통위원회에서 그렇게 예. 하려고 그러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네. 이제 일부 드라마 같은 이제 거는 이제 그 내용을 보는 거니까 그건 중간에 끊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안 하고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경우 네. 이런 거는 이제 일부, 2부로 나눠서 하는 경우 네. 이럴 때는 일부, 2부 사이에 그 중간 광고가 아니고요. 별도로 이렇게 이제 광고를 네. 하는 건데 이제 그건 중간 광고랑 좀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중간 광고를 하게 되면 방송 이제 한 프로그램사의 중간에 네. 끼어 들어가는 거죠. 예. 중간 광고를 그렇게 하게 될 텐데 네. 아마도 지금 종편이나 네. 그리고 지금 일반 그 PP들 프로그램 공급자들은 네. 그냥 중간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상파들 우리 공영방송과 이제 SBS 같은 경우는 지금 저걸 안 하고 있죠. 네. 중간 광고를 안 하고 있는데 그 세계 선례가 전에 없는 거죠. 중간 광고를 하지 말라. 그건 이제 시청자의 선택권에 맡기는 일이지 그거를 하라 말라 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네.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방통위에서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여러 가지 여론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지금 이제 중간 광고를 허용하는 쪽으로 네. 그래서 일종의 지상파 그 공영방송 쪽에서는 네. 이거는 비대칭적인 차별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러니까 주장을 종편은 했었고. 다 광고를 할 수 있는데 네. 오히려 지상파 공영방송은 광고를 못하게 하니까 이게 비대칭이다라는 네.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근데 네. 더 큰 문제는 저 공영방송의 중간 광고를 하는 거에 그 본질적인 문제는 이제 네. 문제 제기하는 분들은 그래 중간 광고 할 수 있는데 네. 너희들이 똑바로 역할을 하면서 한다면 중간 광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편파성, 왜곡성 응?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데 네. 제 역할을 못하면서 왜 중간 광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더욱 더 이거에 대해서 거부적인 부정적인 이제 입장을 견질했던 거고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지상파가 지금 뭐 일부 비난하는 이제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지상파들은 우리 집 한류 문화 네. 이제 우리 방탄소년단 같은 한류 문화를 제일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네. 우리 공영방송입니다. 지금 외국 우리 콘텐츠에 진짜 우리 방송 프로그램의 콘텐츠의 85%를 지상파가 네. 이제 해외 수출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한류를 우리가 확산하고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라도 네. 최소한의 공영방송들이 일정한 예산,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한류를 지키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다. 이런다고 그런다면 네. 그런 측면에서도 중간 광고 요거는 허용해주고 그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제 이 중간-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예, 조금 이제 너무, 여론조사는 좀 다르더라고요. 예, 조금 그런 문제가 좀 있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공영방송이 뭐 1, 2, 3 해가지고 굉장히 뭐 토론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우리는 중간에 홈쇼핑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네. 물론 이 SO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그 영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광고 수익이나 이런 것 때문에 홈쇼핑 뭐 역할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합니다만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노른자 채널은 전부 홈쇼핑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공영방송들이 뒤로 빠지고 말이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교통방송 TBS 채널은 우리 채널이 몇 번이죠?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 KT 이게 통신사마다 또 달라요. 다르죠. 케이블 채널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10번대, 20번대 아니죠? 지금 이게 그 200번대입니다. 그러니까요. 214번, 272번, 이게 172번. 굉장히 잘못된 굉장히 거죠. 이게 하기 어렵죠. 그래서 예. 홈쇼핑 문제를-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우리 이제 지상파나 네. 채널들 그 예. 사이사이에 다 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17개가 사실상 그러니까요. 이렇게 난립을 하고 예,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지상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가장 예, 황금 그렇습니다. 시간대 채널이라고 예, 그래서 예. 그 사이에 들어가려면 예. 지금 뭐 엄청난 거액의 송출 수수료를 네, 예. 지금 SO 유선 사업자나 그리고 인터넷 사업자한테 제공해야 되고 네. 그 부담이 결국에는 국민의 부담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국회 차원에서 좀 해결을 해야 되지 그래서 않겠습니까? 유선 방송 이게 결국 이렇게 된 거는 네. 이제 왜곡된 그 방송 정책이 나온 예. 결과 아닙니까? 그때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이렇게 네. 한 거죠. 이제 봐주는 식으로요. 네. 근데 지금 이거는 손을 봐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그 위원장님 앞으로 방송개혁 관련해서 하실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자주 모셔서 예. 종종 방송 관련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번호도 확 땡기도록 한번 자신은 확답은 못하지만 자신감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